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좀 바짝 긴장을 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두 분이 이 긴장을 풀어주실 수 있을지, 오늘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솔루션 내드릴게요. 체크스탁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다뤄봅니다. 간밤 미증시 할 말이 많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이 나왔고요. 나스닥 지수 4%에 육박하는 하락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이 미증시 투자 심리가 영 말이 아닙니다.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먼저 물가 부분인데 김민수 전문가님은 어제 이 시간에도 이번 주 후반에 있을 PC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간밤에 나왔던 데이터는 4분기 데이터와 또 GDP 이렇게 좀 나오게 됐습니다. 김민수 전문가님, 물가도 그렇고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재차 올라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세요? 네,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낙폭까지는 좀 남아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고, 뭐 명분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선까지 일단 내려왔네요. 미증시의 낙폭을 이렇게 크게 봤던 이유는 사실상 그 내려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차트 모습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버슈팅이 좀 갔었어요. 사실상 이 부분이 저는 과연 가능한 쪽이었나,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에 대한 정책이 원래 불확실성,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증시를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요소가 되는데 오히려 상승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관세 정책에 따른 어떤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서 불확실성하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유예줬잖아. 한 달 벌었잖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꾸역꾸역 오버슈팅으로 선물 기준으로 22,319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이럴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 이제 와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본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죠. 그들의 해석론에 따르면. 근데 어찌됐건 그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지만 어제 아침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미국의 본장을 좀 보자. 상당히 중요하다. 해석론으로 몰아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해석으로 몰았어요. 하루 만에 엔비디아에 대한 또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너무 둔화된 거 아니냐, 성장률이, 이익 성장률이 둔화된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실적으로 이제 화답을 했고, 그렇게 따지면 다른 기업들은 더 형편없죠. 그 어느 기업을 들고 와도 지금 엔비디아처럼 사업 부분에 관해서 전방위적으로 모두 다 좋은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명분론이라는 저희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좀 합리성을 띠는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돌아갔을 때 앞으로도 이 관세 정책으로 조금 더 시장의 불확실성을 부각시키면서 끌어내릴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우선 제가 원하는 수준의 그 단기 낙폭 정도고요. 조금 더 낙폭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긴장 푸시면 안 되고, 단지 단기 반등 가능할 자리입니까?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거의 6거래일 동안 단기 반등이 뭐 크게 없었거든요. 약간 매수 매도가 교차하는 엔비디아 실적 나왔을 때 어제 정도 교차 크로스 모습은 있었지만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단기 반등은 조금 가능한 자리가 왔습니다. 단지 긴장 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서두에 말씀드리면 PC가 이제 금요일날 오늘 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충격파를 두들겨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PC 부분에 일정 부분 선반영된 게 있고, 그것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그것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설령 오늘 미국 증시에서 더 큰 악재가 있어서 나스닥이 조금 더 흘러내린다고 해도 국내 증시에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조금 더 마무리하는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면 지금 미증시 얘기하시는 거세요? 국내 증시죠. 아, 예. 그러면은 김 이사님은 간밤에 뭐 데이터라든지 일련의 과정들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엔비디아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뭐 가장 위험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뭐 산업의 틀이 흔들린다기보다는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주가의 조정이 커질 수 있어서, 그래서 뭐 실적이야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뭐 가이던스도 계속 채우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의 이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면
작년까지 독보적으로 올랐던 주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되짚어보면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뭔가 산업의 어떤 틀을 놓쳐서 급락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 쏠려있던 수급이 풀어지면서 일단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 뭐 그와 같은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확정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주들이 흔들리는 그런 국면에서는 뭐 좀처럼 반등의 여력을 가져가기 어려운데 지금 뭐 투자 심리는 오늘 이제 하락하면서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트림하게 아래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서 단기 반등이 나타날 개연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 양해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돌아오긴 하지만 원흉은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루마다 계속 뭔가를 뒤집으면 뭐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제 얘기한 건 상계관세고 상호관세고 오늘 얘기한 건 원래 약속했던 그 보편관세다. 그럼 어저께 얘기를 명확하게 하든가. 그래서 뭐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뭐 이 백악관에서 제대로 발표를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계속 얘기가 이렇게 180도로 뒤집으면 누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관세 정책을 포함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추진하고 있는 뭐 광물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 트럼프 랠리로 올라왔던 3대 자산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일단 뭐 비트코인 포함한 가상자산들 무너지고 있고 테슬라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증시까지도 뭐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랠리 탄 종목군들이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의 미국 증시의 매력은 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이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베팅해 볼 자리에 왔다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올해는 저는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점에 저도 100% 동의하고 국내 증시가 어제 미국 증시의 또 하락에 흔들릴까? 오늘은 좀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어제 약간 불안한 양상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고 네. 오늘 만약에 갭으로 떨어져서 그 갭을 빠르게 메우지 못하면 뭐 일시적으로 뭐 불안한 양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좀 더 올해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관점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살짝 나왔었는데 관세 얘기는 좀 더 깊게 더 해볼게요. 한 달 유예됐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이것을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거기다가 또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10%의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 10%또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이 부분이 진행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 3.1절 연휴 쉬고 나서 경험하게 될 부분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쯤에 중국에서 또 양회할 거예요. 미중 갈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좀 염두를 해보면서 우리 증시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김민우 전문가님,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지금 게다가 EU 쪽에서도 25% 관세 부과하겠다 연일 뭐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저는. 미 증시가 올라갈 때 너무 환호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조정 구간 열어두고 해지 전략도 쓰셔라 말씀을 좀 드렸고 국내 증시에 대한 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 말을 벌써 몇 번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 정책 자체를 이 트럼프의 맨날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마음을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미국 자체가. 그래서 미국 차트 모습이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상 떨어질 자리에서 안 떨어지고 조금 더 충격파를 크게 줬다. 이게 답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충격파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크게 지속성은 없을 겁니다. 원하는 자리까지 좀 떨어진다면 제가 봤을 땐 최대치로 정말로 여기서 저는 이게 지금 미니멈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미니멈. 늘 그 게시판에도 그렇게 좀 써왔고 만약에 3차 조정까지 간다면 제가 보는 선은 19,500이에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뭐 하락폭이 1,000포인트 정도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이 예전에 지금 하던 방식의 그대로예요. 이게 그대로이고 멕시코랑 캐나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한 달 유예 줬어요. 근데 한 달 더 줬습니다. 뭔가 정치적 딜이 뒤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좀 부적합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봐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외교적인 정치 비즈니스니까. 그러면서 시간 벌기를 했고 단지 그 시간 벌기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는 아니었다는 거죠.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예전처럼 일기 정권 때처럼 원하는 수준을 얻기 위한 강력한 도발 내지는 어떤 퍼포먼스, 관세 부분에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고요. 그러한 공산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미증시나 국내 증시가 적정 레벨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과연 수급이 안 들어올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미국 경기가 향후 이대로 흘러가면 아까 앵커님도 질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인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는 골디락스인가요?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 우리 앵커님이 뭐 여쭤보신 게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 가리키니까 취합해서 앵커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뭡니까? 미국 경기는 안 좋죠.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라든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러면 향후에 금리나 저는 빨라진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 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미국 경기가 여러분들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골디락스 스태그플레이션 바꾸면 안 되죠. 바뀐다는 것 자체가 미국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인 관세 정책이 묻어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 실적에 관해서도 불분명하다 하면서 명분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게다가 지금 우방국을 옥죄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은 미국에 의한 고용 창출 효과를 더 가져와야겠다. 내지는 우리의 세수 확대를 할 수 있는 보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나 유로에 25%씩 막 때린다고 해요. 유로가 과연 미국에 강력하게 그렇게 때릴 수 있을까요? 힘들죠. 일기 정권 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하게 좀 때린 쪽이 터키였거든요. 일기 정권 때 2016년, 2017년에 터키 정권 완전 무너졌습니다. 경기 자체가. 그래서 코로나까지 두들겨 맞고 완전히 날아갔고요. 그렇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단지 이제 원하는 패를 얻었을 때 그것이 고용 창출 효과이든 미국 시장의 세수 부양 책이건 그 무엇이 됐든 anyway 어찌됐건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증시는 부양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준 쪽에서도 이렇게 망가지는 경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망가지는 경기 속에서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의 효과는 빠르게 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단지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네.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의 효과의 전에 시차 발생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될 방법은 이런 관세 정책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하는 합리적인 위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는 게 맞고요. 단지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보다는 네. 국내 증시가 좀 낫다고 판단하고 엔비디아는 어제 목표가 말씀드렸거든요. 110불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170불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바라봐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도 포커스를 우리 증시에 조금 더 맞춰야 될 텐데 분할 매수 전략 3월 달은 어떤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주신다면요? 이건 뭐 심플하죠. 사실상 이벤트 공략을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3월 20일 정도 이쪽 셋째 주 정도까지는 매매 전략을 뭐 다 세워놨습니다. 일단 뭐 인터배터리 오늘도 장중에 저는 전고체 라인업들 크게 안 밀린다고 봐요. 어제 시장에서도 뭐 CIS, 한농화성, 이수스페, CLT. 뭐 레이크 머트리얼스 이런 종목들 안 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형성이 되고 이벤트죠. 그다음에 뭐 페어마켓, 양회, 네. 또 화장품 어제 이런 것들도 꿈틀꿈틀 됐거든요. 이제 양회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벤트 위주 전략으로 짜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 이사님은 관세 부분에 대한 코멘트 하고요. 또 역시나 3분기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3월이죠. 네. 네. 일단 관세와 관련돼서는 뭐 앞으로 말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오늘 지나면 뭐 하루 더 연휴에 들어가는데 차라리 연휴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하루 쉬는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에 또 대응하는 각국 정부들이 어떤 식의 대응과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차라리 하루 쉬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이제 김민주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강대강으로 여러 국가, 여러 지역을 다 압박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나? 뭐 천조국이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뭐 강대강으로 군사적으로 싸우면 미국이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세계 무역을 대상으로 미국이 이길 수 있나? 를 살펴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하다못해 가정에서 쓰는 뭐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미국에서 만들까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분쟁을 통해서 각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한 압박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뭐 캐나다 트리도 대통령 그 총리도 얼마 생명력이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강하게 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실제 대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계속 강대강으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다만 그 기간이 너무 지리하게 길어지느냐 아니면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빠르게 정리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관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여전히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변수는 환율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1,45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1,430원을 깰 것 같았던 환율이 슬금슬금 또 올라서 1,450원으로 밀고 올라왔단 말이죠. 이건 당연히 우리 지수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정 부분의 뭐 조정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조정이 안 와도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정이 온다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3월 달에 대한 대응 전략도 뭐 업종별 차이는 존재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미국 시장은 좀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시적 조정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넘기는 소위 이제 N자형 파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 증시는 N자형 파동이 아니라 다시 지리하게 좀 옆으로 눕는 박권으로 전환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을 트레이딩 정도로 좀 낮추고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가 3월에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 시장은 일단 양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IT 세트, 부품, 소부장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 대응, 조정시 매수 관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3월 달에 대한 대비도 해봤는데 계속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어떤 쪽을 적금해서 할 수 있을지 기회로 활용해보는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 개의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제 준비해야죠. 한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DB에서는 전고체,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리포트예요. 그리고 가로치고 UAM하고 휴머노이드라고 써 있습니다. KB증권은 한화솔루션, 어제 이 종목을 비롯한 태양광주들 급등했는데 태양광 섹터 같이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이사님 하나씩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전고체 4680 이런 배터리에 관해서는 전기차가 갑자기 뭐 올라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유럽에 살만한 그런 전기차들, 비교적 가격이 낮은 전기차들이 쏙쏙 나오고 있고 우리도 그 기아차가 이번에 바르셀로나인가요? 거기서 EV 데이를 또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EV2부터 시작해서 EV3, EV4, 그다음에 뭐 PB5까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런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보여줬는데 전기차야 뭐 늘어나긴 하겠지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에는 어렵고 그럼 다른 수요를 찾아야 되는데 최근 뭐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UAM 쪽의 수요를 바짝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CATL이라든지 BRD라든지 이런 쪽에서 본격적으로 내놓고 전고체 계획들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소위 UAM 같은 쪽은 배터리를 더 통제해야 됩니다. 더 고급의 그다음에 더 안전성이 높은 그런 배터리를 쓰는 것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쪽에는 지금 추가 공급에다가 이런 어떤 과공급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특화된 더 비싼 제품을 살 수 있는 수요처가 일단 두 군데가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던 UAM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배터리 쪽에서도 뭐 단작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수요처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다시피 뭐 현대차와 삼성 SDI의 뭐 협력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관점이니까 뭐 단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요 공급 변화 이런 부분들도 새 수요처에 대한 변화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한화솔루션입니다. 어저께 이제 뭐 에너지 3법 얘기가 나오면서 뭐 태양광, 일부 뭐 풍력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아시겠지만 뭐 국내 수요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수요의 증가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쉽지 않고 결국은 뭐 중장기적으로 미국 쪽의 수요가 올라오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 시황이 최악은 지나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동사의 접근 방법은 지금 1분기부터 실적이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1분기부터 좀 의미 있는 실적이 올라온다면 목표 주가로 28,000원, 그러니까 PB 관점에서는 한 0.7배, 그러니까 조정된 PB입니다. 순수한 PB가 아니고 동사의 여러 가지 그 계산식을 이용한 조정된 PB 0.7배 한 28,000원 정도로 여전히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로 수익성이 개선된다면 뭐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여전히 뭐 적자를 빠르게 벗어나서 흑자로 강하게 돌아서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적자를 빠르게 줄여가거나 아니면 태양광 쪽에서 일부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은 서서히 생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미국 태양광이 더 부진하다라는 것, 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리포트는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퀀트 리포트인데요. 과거의 자료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네 번째 공매도 재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과거의 사례에서 실제로 공매도 막아놓으면 수익률이 좋았을까?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공매도를 막아놔도 우리 시장은 여전히 부진했었고 미국이 뭐 30% 올라갈 동안 우리는 뭐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었으니까 이 공매도 금지 자체가 실제로 지수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줬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재개하고 한 3개월 정도 봤더니 그러면 시장은 정말 하락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오른 구간도 많았고 그와 상관없이 하락한 구간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공매도 재개가 그렇게 시장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주의해야 될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PBR이 높은 종목을 조금 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의 결론인데요. 거기에 첨부돼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안 하고 재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공매도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그때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시장인가 아니면 뭔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시장인가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하나로 인해서 시장이 더 내린 적도 없고 더 오르는 것도 생각보다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분명히 우리 시장이 1, 2월 달 뭐 전 세계 어느 증시보다도 견조하게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일정 부분의 외국인들의 유동성 유입도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공매도하면 이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하락시켜서 이익을 내는 방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절반 이상은 롱숏을 통해서 절대 수익을 내는 펀드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매도를 안 하니까 그동안 빠져나갔거나 아예 매매를 안 하거나 파생 상품으로 해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풀리면서 오히려 현물 쪽의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퇴직연금의 이동 이런 것들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대형주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을 노리는 장기 수급의 유입은 뭐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가 만약에 뭐 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뭐 재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시장이 나빠진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시장이 마냥 좋아질 것이다, 마냥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되나, 접근을 해야 되나 PBR이 높은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팁을 주셨는데 공매도 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투자증권 레포트 한 번 더 정독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빅데이터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신 건가요? 사실 뭐 종목을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자료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 원래 강의를 좋아하니까 근데 뭐 이 시간에 개정 방송에 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다른 코너에서 오늘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이사님의 핵심 코멘트에 조금 힌트가 있었습니다. 중국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미세외로 선단 공정적의 중국향이고 저는 뭐 이렇게 좀 지칭하겠습니다. 주입식 안기고요. 주유원. 주유원? 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까지 이 세 기업은
지금 평가가 좀 다 틀려요. 그런데 올 한 해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안에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좋다는 아니고 그냥 저의 선호도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단지 어제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50여 개 정도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 작년 한 3월부터 나왔던 거, 1년 범주에 나와 있는 이 세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다 읽어봤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리포트가 가장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고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쓰면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그거는 글도 아니고 리포트도 아닙니다. 모든 증권사 다 토탈이고요.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KB에서 쓰신 여성연구원이 쓰신 분께 가장 낫었었고요. 한번 권장 드리도록 하고요. 단지 이제 내용들을 좀 취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향후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꼴 국가 전략으로 굉장히 D램 공정에 관해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론 쪽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중국의 공정 로드를 보게 되면 이제 벌써 16나노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16나노 정도니까 우리 국내가 지금 10나노 이제 기술 개발 여기를 가고 있잖아요. 보통 12나노고 기술 격차가 5년 정도 차이 나는데 뭐 언젠가는 뭐 따라오겠습니다만 우리도 도망갈 거고 올 한 해도 기저 효과가 있겠지만 중국의 투자는 확실하다. 그러면 선당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 혜택들을 이 세 기업이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다. 이게 간략한 골자고요. 그 골자까지는 좋은데 추정 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본인 생각들. 그 본인 생각들을 주장하는 건 좋죠. 근데 그것이 강압적이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이런 사태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할 때는 그것이 맞던 틀리던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근거까지는 뭐 들고 싶은데 간략하게만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의 지금 월간 생산량이 200K 정도예요. 웨이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이 그랬고 올해 지금 300K 정도가 된다는 추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이제 미세외로 선당 공정이 왜 중요해지냐. 좀 더 미세화되는 18나노, 16나노, 15나노 이렇게 갈 때 증착 장비, 조금 더 미세화되는 원자 증착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에 관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라 차트 모습 좀 보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 좀 들어가면서 22,000원대부터 4만원까지 좀 갔거든요. 사실 뭐 그 작년 9월에 22,000원대 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변곡점 좀 도달하면서 3만원에 좀 넘어가면서 이제 관심을 뒀는데 뭐 추세가 괜찮았던 것 같고 지금부터 속도를 붙이려면 지금부터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속도가 좀 붙을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왔다. 조정 구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번에 이제 뭐 이 PC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공매도까지 잘 3월에 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해서 가신다면 하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무너져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종목. 그 중에서도 주유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면 또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대신 오늘 이 주성 엔지니어링 좀 끌고 가는 예전의 저희 형태대로 길게 끌고 가시고 목표가는 43,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유원 앞으로는 좀 자주 듣게 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쪽 뭐 하나 하고 싶은데 중국향 종목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 하고 계시는 분들께 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그리고 원익 IPS 이렇게 세 종목을 콕 집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 좀 있으시겠지만은 김윤 전무가 뭐 저희 방송도 그렇고 점상 시크릿도 그렇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내용들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43,000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